I 차가운 think you are 유리가 exactly what this 맨살에 company 닿는 needs. 감촉에 Thank you. I 나는 appreciate that.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등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JH그룹의 펜트하우스 그 꼭대기에 위치한 CEO의 사무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었던 공간. 지금 나는 그 공간의 주인인 남자에게 그의 거대한 책상에 몸이 기댄 채로 안겨 있었다. 그의 숨결에서 값비싼 와인과 짙은 커피 향이 났다. 그는 내 턱을 붙잡고 집요하게 입을 맞췄다. 이 키스는 부드럽지 않았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온 듯 절박하고 거칠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았다. 오유라 상무님, 나의 상사, 그리고 이 남자의 약혼녀. 죄책감이 심장을 쇠사슬처럼 올감했지만 몸은 배신자처럼 그에게 반응했다. 나는 왜 이 남자를 밀어내지 못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모든 것은 닷새 전 바로 이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오유라 상무님의 개인 비서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공식적인 명칭은 상견례를 겸한 양사 합병 전략 회의.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두 남녀, JH그룹의 CEO 한지욱과 SJ그룹의 후계자 오유라의 약혼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는 회의실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에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오유라 상무님은 완벽했다. 그녀는 우아한 목소리로 두 그룹의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해 막힘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빈틈없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지욱 대표의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한지욱 대표는 이상할 정도로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는 스크린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시선을 외면하며 타자기에 집중했다. 그가 나를 볼 리가 없다. 나는 그저 이 공간의 배경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때였다. 그가 오 상무님의 말을 잘랐다. 유럽 반도체 시장의 3분기 수익 마진 예측치가 작년 동분기 대비 지나치게 낙관적이군요. 그 근거 데이터는 뭐죠? 날카롭고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완벽하던 오 상무님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녀가 머뭇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다. 1.2% 하락입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황급히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오 상무님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한지욱 대표가 처음으로 내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근거는 그것은 나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지난주 발표된 EUV 장비 관세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 부분을 적용하면 예측치는 오히려 1.2% 하락할 것으로 내 말이 끝나자 서늘한 침묵이 흘렀다. 한지욱 대표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강렬한 흥미와 호기심이었다. 그는 오 상무님이 아닌 나를 발견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사사건건 나를 찾았다. 오 상무님을 통해 보고를 받는 대신 나를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오 상무가 올린 보고서인데 강 비서 생각은 어때? 그는 내게 상사의 보고서를 평가하게 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나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오 상무님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었고 나는 그의 손바닥 안에 갇힌 나비에 불과했다. 그리고 오늘 밤, 오 상무님은 파티에 가야 한다며 먼저 퇴근했고 나에게는 산더미 같은 일을 남겨주었다. 나는 텅 빈 사무실에 남아 꾸역꾸역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약속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퇴근 안 했나? 그가 물었다. 네,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서요. 그 일 내일 하지. 안 됩니다. 상무님께서 오늘까지 끝내라고.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내게로 걸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거대하게 덮었다. 책상에 등이 막혔을 때 그는 내 앞에 섰다. 왜 나를 피하는 거지?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대표님. 거짓말. 그가 내 턱을 잡고 들어 올렸다. 그의 강렬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회의실에서 네가 내 눈을 보던 순간부터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나는 안 됩니다. 상무님, 이라며 저항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그의 입술에 막혀 흩어져 버렸다. 그것은 이성과 상식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키스였다. 나는 오유라 상무님의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월급을 받고 그녀의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의 남자가 될 사람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토록 달콤한 배신은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가장 끔찍한 실수였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독한 낙인처럼 내 온몸에 새겨졌다. 나는 도망치듯 그의 사무실을 빠져나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향수 냄새가, 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내 모든 감각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샤워기 아래에서 뜨거운 물로 몸을 몇 번이고 씻어냈다. 그의 흔적을 지워내고 싶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더러워졌다. 내 상사의 약혼자를 탐한 배신자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어젯밤의 격정으로 부어오른 입술과 잠 못 이룬 밤의 피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다. 한지욱 대표. 그는 어젯밤에 그 남자가 아닌 원래 황태자 빙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비서, 오늘 아침 회의 자료 준비됐나? 그의 냉담함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 한 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잠시 후 그에게서 호출이 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젯밤의 혼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사무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어젯밤 일은 실수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의 음성 같았다.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강 비서도 동의하나.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네, 대표님.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실수를 없었던 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나는 다시 오유라 상무님의 완벽한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가 있는 펜트하우스 층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았고 보고서는 언제나 오 상무님을 통해서만 올렸다. 나는 내 존재를 필사적으로 지웠다. 하지만 그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나와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렸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젝트의 참고 자료라며 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오 상무님과 내가 단둘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아무 예고 없이 들어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뒷자리에 앉아 나를 지켜보았다. 그의 존재는 내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는 압박감이었다. 그는 나를 밀어내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지옥은 오유라 상무님이 모든 것을 눈치채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은 그녀의 남자와 그녀의 비서 사이에 흐르는 위험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유능한 비서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찮은 벌레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강 비서. 부드러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이 되어 나를 향했다. 이 보고서에 오타가 있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못해. 내 비서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인 줄 알아.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나를 질책했다. 작은 실수 하나를 침소봉대하여 나의 무능함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강 비서 오늘까지 이 시장 조사 자료 전부 정리해서 보고해. 내일 아침 회의 때 필요하니까. 그녀는 퇴근 시간 5분 전에 혼자서는 도저히 밤을 새워도 다 할 수 없는 양의 일을 던져주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그녀의 심리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보란 듯이 한지욱 대표와 다정한 통화를 했다. 지욱 씨 주말에 우리 신혼여행 갈 곳 같이 보러 갈까? 당신은 어디가 좋아? 그녀는 나를 힐끔거리며 그의 약혼녀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나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의 집요한 시선과 그녀의 잔인한 멸시 사이에서 나는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오 상무님이 던져주고 간 자료더미 속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 나 혼자였다. 피곤해 지쳐 잠시 눈을 붙였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다. 한지욱 대표. 왜 아직 퇴근 안 했지? 오유라 상무가 시킨 일인가? 그의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다. 나는 황급히 변명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일이 서툴러서 늦어진 것뿐입니다. 나는 그녀를 감쌌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다. 그는 그런 나를 복잡한 눈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분노와 안타까움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이내 굳게 다물어 버렸다. 그는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려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넓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원했지만 나를 지켜줄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의 금지된 욕망과 그의 약혼녀의 서슬, 퍼런 질투 사이에 갇힌 채 철저히 혼자였다. 그날 이후 회사 전체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한지욱 대표와 오유라 상무님 사이의 냉전은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냉전의 한가운데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죽인 채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오, 상무님은 나를 향한 괴롭힘의 강도를 높였고 한 대표는 그런 나를 멀리서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잔인한 줄다리기 속에서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인형 같았다. 변화의 계기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글로벌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찾아왔다. JH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다. 당연히 한 대표와 오 상무님이 동행했고 나는 그들의 비서로서 모든 실무를 챙겨야 했다. 오 상무님은 제주도를 일터가 아닌 사교의 장으로 여겼다. 그녀는 컨퍼런스의 핵심인 유럽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모두 내게 떠넘긴 채 매일 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즐겼다. 강 비서가 유능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서 잘 할 거지. 그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지만 그 눈은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했다. 한지욱 대표의 명성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오 상무님에게 트집 잡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운명의 날 결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건이 터졌다. 유럽중앙은행이 예고 없이 금리를 인상했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시장 예측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 상무님은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내게 화풀이를 했다. 강 비서, 어떻게 이런 변수 하나 예측 못해? 이래서 경력 없는 애들은 쓰면 안 된다니까. 그녀가 소리 지르고 있을 때 한지욱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 상무님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나가 있어. 여기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리고 그는 나를 보았다. 강 비서, 모든 원본 데이터 가지고 내 스위트룸으로 와. 지금 당장. 그의 스위트룸은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있었다. 거실은 작은 사무실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CEO도 오 상무님의 약혼자도 아니었다. 그저 위기에 맞선 한 명의 남자였다. 우리는 밤새도록 일했다. 나는 미친 듯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그는 나의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전략을 수정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내가 데이터의 숲속에서 길을 잃을 때면 그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길을 제시해 주었고 그의 전략이 현실과 동떨어질 때면 내가 구체적인 수치로 그의 발을 땅에 붙들어 매주었다.
직급도 관계도 잊은 채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지가 되었다. 동이 틀 무렵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태웠고 잠시 후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마셔. 그가 나에게 한 잔을 건넸다. 우리는 말없이 발코니에 서서 어슴풀에 밝아오는 제주도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는 거지? 그가 불쑥 물었다.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냥 숫자를 좋아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짓말. 그가 씁쓸하게 되뇌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내게 물었다. 강비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오유라 상무 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내 핵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나는 차마 과거의 상처를 존경하던 교수에게 논문을 도둑맞고 꿈을 접어야 했던 그 배신감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애매하게 대답했다.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라서요. 그러자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내비쳤다. 나도 가끔은 감당하기 힘들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JH그룹의 후계자 한지욱.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 이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끔은 그냥 CEO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 그 역시 나처럼 거대한 세상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의 상처를 어렴풋이 알아본 두 사람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위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우리는 유럽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컨퍼런스의 마지막 밤은 축제 분위기였다. 모두가 한지욱 대표의 리더십과 오유라 상무님의 우아한 사교수를 칭찬했다. 아무도 그 성공 뒤에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던 나의 작은 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칵테일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나는 멀리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한지욱 대표를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나를 돌아보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서 오직 내게만 향하는 짧지만 분명한 눈짓을 보냈다. 우리가 해냈다는 비밀스러운 신호.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유라 상무님은 여전히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아주 잠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과거의 망령이 찾아왔다. 강소영 학생 여기서 다 보내.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몇 년 전과 똑같은 오만하고 비열한 미소를 띤 박 교수가 서 있었다. 나의 대학 시절,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남자. 그는 이제 교수가 아닌 투자 자문 회사의 고문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었다. 그는 내 이름표와 초라한 정장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아직도 누구 밑에서 자료 정리나 하고 있나? 내가 자네 논문을 보면서 재능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근성이 부족해서 안 되겠어. 재능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 같아 아쉽군. 제인 논문.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몇 달 밤을 새워 완성한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에 발표했다. 내가 항의했을 때 그는 내게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오히려 나를 학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힘없는 학생이었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꿈을 접었다. 그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과거의 악몽을 현실로 다시 끌고 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의 비웃는 얼굴만이 클로즈업 되었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파티장을 빠져나와 호텔의 바깥 발코니로 향했다.
제주도의 밤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차가운 난간에 기대어 무너져 내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했다. 과호흡, 잊고 있던 공황 발작이 다시 찾아왔다. 그때 등 뒤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지욱 대표였다. 그는 내가 파티장을 뛰쳐나오는 것을 본 것이다. 나는 이 비참한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옆에 서서 파티장의 불빛과 소음으로부터 나를 가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내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그의 청과 향기가 담긴 재킷이 나를 따뜻하게 감쌌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폭풍우 치는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있었다. 그가 나의 무너진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그저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씩 진정시켰다. 가쁜 숨이 잦아들었을 때 그가 나를 자신의 쪽으로 부드럽게 돌려 세웠다. 그는 쭈그려 앉아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 남자 누구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주 진지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봐, 강소영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내 심장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당신은 오늘 저 파티장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런 남자 때문에 당신 자신을 잃지 마. 그의 그 한마디에 지난 수년간 나를 짓눌러 왔던 모든 상처와 자기 혐오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결국 그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나를 품에 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같았다. 울음을 그쳤을 때 그는 내 얼굴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게 입을 맞췄다. 첫 번째 키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빼앗는 키스가 아니라 주는 키스였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키스였다. 그날 밤 우리는 그의 방으로 갔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내 옷을 벗겼다. 그의 모든 손길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고 내 모든 숨결은 허락의 대답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다정함 속에서 나는 내 몸이 더 이상 상처의 기억이 아닌 사랑의 기쁨을 담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 안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였다. 아프지 마 더 이상.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아주 오랜만에 상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우 치던 제주도의 밤, 그는 나의 무너진 세상에 튼튼한 방파제를 세워주었다. 제주도에서의 밤 이후 서울로 돌아온 우리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비밀의 선 위를 걷고 있었다. 한지욱 대표는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업무를 핑계로 계속해서 나를 찾았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치기도 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에도 나는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교감은 죄책감만큼이나 달콤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다. 특히 오유라 상무님처럼 예리한 여자 앞에서는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회의 시간 보고서를 보는 척하며 내게 닿아 있는 한 대표의 시선을, 내가 끓인 커피를 마시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그의 입가를, 그녀의 질투는 조용한 분노가 되어 사무실의 공기를 서서히 얼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공격은 더 이상 사소한 트집 잡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부러뜨리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오 상무님이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아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했다. 강비서, 내가 강비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지? 그녀가 나에게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이건 우리 그룹의 M&A 관련 1급 대회비 문서야.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강 비서에게만 맡기는 거야. 이것 좀 요약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줘. 절대 외부 유출되면 안 돼. 그녀의 눈에는 뱀처럼 교활한 빛이 감돌았다.
나는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비서였고 그녀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보안에 만전을 기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며칠 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언론에서 JH그룹의 M&A 협상 내용, 일부가 경쟁사에 유출되어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보안 감사가 시작되었고 유출된 정보가 바로 내가 요약했던 그 1급 대회비, 문서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보 유출은 내 컴퓨터 IP를 통해 이루어졌고 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나는 결국 한지욱 대표와 오유라 상무님 그리고 법무팀장이 있는 회의실로 불려갔다. 차가운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감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오유라 상무님은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소영 비서, 난 정말 자네를 믿었는데 어떻게 회사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경쟁사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나? 그녀의 위선적인 연기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나의 절박한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지욱 대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을 제주도에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던 그 눈을 쳐다보았다. 제발 당신만은 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내가 처음 보았던 그날처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CEO였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증거는 내가 배신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유라 상무님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그러나 나를 향한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않은 채 한지욱 대표에게 말했다. 지욱 씨, 책임자로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 배신자를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야만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산업 스파이 회사를 배신한 범죄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유죄를 최종 선고할 판사는 바로 내가 마음을 주기 시작했던 그 남자 한지욱이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올 말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다. 한지욱 대표의 사무실은 거대한 빙하의 동굴 같았다. 오유라 상무님의 마지막 말이 차가운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배신자를 처리해야 해요. 모든 시선이 내게로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릴 한지욱에게로 쏠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해고라는 단어를 기다렸다. 그것이 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논리였고 그가 따라야 할 유일한 규칙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을 빗나갔다. 사안이 중대하니 공식적인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CEO로서의 권위만을 담고 있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소영 비서는 자택 대기하도록. 모든 회사 시스템 접근은 차단한다. 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의 유예였다. 오유라 상무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완벽했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나는 법무팀 직원에 의해 범죄자처럼 펜트하우스로 돌려보내졌다. 금빛이었던 나의 감옥은 이제 진짜 감옥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나의 모든 출입증과 시스템 접근 권한은 정지되었다. 한때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은 내 전화를 피했다. 나는 순식간에 회사를 배신한 산업 스파이 모두가 기피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의 침묵이었다. 한지욱 대표.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다. 제주도에서의 밤 내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던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의 다정함은 정말 하룻밤의 신기루였을까? 어쩌면 그 역시 나를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CEO로서의 이성과 한 여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그는 결국 이성을 선택한 것일지도.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박 교수가 나를 비웃는 꿈 오유라. 상무님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꿈, 그리고 한지욱 대표가 차가운 눈으로 나를 외면하는 꿈.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차라리 그가 빨리 나를 해고해 주기를 바랐다.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을 끝내고 싶었다. 그날 저녁 김 비서가 저녁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내 방으로 왔다. 평소라면 가정부가 했을 일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대표님께서는 꼼꼼한 분이십니다. 그녀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말했다. 어떤 일이든 불확실한 것을 남겨두는 걸 싫어하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방을 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메모지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척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주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틀림없는 한지욱 대표의 필체였다. 힘있고 날카로운. 메모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나는 메모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내가 있어. 그 짧은 문장은 세상 그 어떤 긴 변명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을 주었다. 그는 나를 믿어주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진실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짧은 메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등대였다. 나는 더 이상 절망에 잠식되지 않았다. 대신 불안한 희망을 품고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숨죽인 채 기다렸다. 그는 나를 믿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운명의 날, 나는 JH그룹 본사의 이사회 회의실로 소환되었다. 나의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오유라 상무님은 아버지인 SJ그룹의 회장 옆에 앉아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지욱 대표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감사팀장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들을 나열했고 오유라 상무님의 아버지는 기업의 신뢰를 위해 이런 암적인 존재는 즉시 도려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상무님은 슬픈 표정으로 연기를 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욱 씨, 더 이상 회사가 흔들리기 전에 모두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에게 나를 처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한지욱 대표에게로 향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입술에서 나올 단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할 터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사팀의 보고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김 비서가 이사들에게 새로운 파일을 배부하고 중앙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감사팀은 정보가 유출된 IP가 강소영 비서의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 IP는 교묘하게 조작된 가상 IP였습니다. 실제 유출이 시작된 곳은 오유라 상무님 직속 마케팅 부서의 한 시니어 매니저 컴퓨터였습니다. 오 상무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정보가 유출된 그 시각 해당 부서의 복도 CCTV가 10분간 작동을 멈췄다는 겁니다. 최초 감사팀은 어째서인지 이 사실을 단순 기기 오류로 보고했더군요. 그는 직접적으로 그녀를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이 모든 것이
오유라 상무님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정교한 함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의심으로 바뀌어 오 상무님에게로 향했다. 나의 무죄가 증명되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선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얼음 같은 시선으로 오유라 상무님과 그녀의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JH그룹의 경영 원칙은 신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저는 무고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비겁한 경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내게 닿았다. 그 눈빛은 따뜻한 위로와 사과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사회 전체를 향해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오유라 상무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SJ그룹과의 합병 논의 또한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오 상무님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고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 상무님은 굴욕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의 약혼녀, 그의 그룹의 미래가 걸린 수조 원대의 계약. 그 모든 것을 나 하나를 위해 내던졌다. 그는 왕좌를 지키는 대신 나라는 초라한 조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 그 순간 그가 혼란을 뚫고 내게로 걸어왔다. 그는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떨고 있는 내 손을 잡았다. 가자.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무너져 내린 그의 제국을 등진 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따뜻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문 밖은 전쟁터의 시작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마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TV 뉴스는 온종일 JH그룹과 SJ그룹의 합병 무산 소식을 떠들어댔고 JH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인터넷 기사에는 세기의 딜을 무산시킨 희대의 요부 강소영의 정체와 같은 악의적인 제목들이 도배되었다. 댓글창에는 나를 향한 온갖 저주와 비난이 들끓었다. 나는 한순간에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마녀가 되어 있었다. 권지욱 대표는 아니 이제는 그냥 한지욱 씨가 된 그는 쉴 틈 없이 전화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사회와 등을 돌린 투자자들과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그 말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이 전부 나 때문이었다. 내가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의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모두가 우러러보는 왕좌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나의 사랑은 그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죄책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가 싸우는 모습을, 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세상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었다. 내가 없어진다면, 그가 한순간의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변명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는 다시 가족과 화해하고 그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인생에 강소영이라는 오점만 지워낸다면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가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조용히 짐을 쌌다. 내가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그를 위해 마지막 편지를 썼다. 대표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 저는 아마 아주 먼 곳에 있을 겁니다. 먼저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요. 제주도의 밤바다와 저를 향해 괜찮다고 말해주던 대표님의 목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감히 말하건대 저는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저의 사랑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 같은 사람 옆이 아니라 당신의 왕좌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당신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디 저를 잊고 원래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를 구원해 주셨듯 이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해 주세요. 제 인생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소영 올림. 나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그의 책상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나는 미련 없이 그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걸어 나왔다. 내가 머물기에는 너무나 높고 너무나 외로웠던 성이었다. 늦은 밤 한지욱은 파김치가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기나긴 이사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질책과 성토의 장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집에 혼자 있을 그녀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왔다. 그는 문을 열었다. 나 왔어, 강소영. 하지만 집 안은 불이 꺼진 채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덮쳤다. 그는 모든 방을 다 뒤졌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서재 책상 위에서 그녀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저를 잊고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녀의 서툰 진심이, 그녀의 어리석은 희생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강소영.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단 한 사람이 그를 지키기 위해 그를 떠나버렸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선택한 도피처는 세상의 끝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강소영으로 돌아왔다. 낮에는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낡은 하숙방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에게서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휴대폰으로 JH그룹의 뉴스를 검색했다.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 그를 향한 비난 기사들, 기사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볐다. 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떠나왔지만 매일 밤 그의 파멸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가 나를 찾아낸 것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나는 방파제에 앉아 비를 맞으며 폭풍우 치는 바다를 그리고 있었다. 그때 내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익숙한 향수 냄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가 서 있었다. 한지욱. 한 달 사이에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비싼 수트는 바닷바람에 구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사람처럼 슬프고도 기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스케치북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강소영, 이거 놔주세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쳤다. 여긴 어떻게? 제발 돌아가세요. 여긴 대표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네가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야.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소리쳤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요. 저만 없으면 당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진심이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희생. 나의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절박하게 외쳤다. 돌아가. 어디로 네가 없는 그곳으로.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회사, 돈, 회장 자리. 너 없이는 전부 다 쓰레기일 뿐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내가 틀렸어. 널 처음 봤을 때 넌 나에게 그저 흥미로운 장난감이었어. 널 상처 입혔고 널 위험에 빠뜨렸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넌 내 세상의 전부야, 강소영. 그의 고백이 빗소리를 뚫고 내 심장에 박혔다. 사랑해. 그가 처음으로 나에게 한 사랑 고백이었다. 네가 없는 왕좌는 내겐 감옥일 뿐이야.
제발 나를 구하겠다고 나를 떠나지 마. 그게 나를 2번 죽이는 거란 말이야. 제발 내 곁에 있어줘. 그거면 돼. 나와 함께 싸워줘.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내 뺨을 적셨다. 황태자, 빙의 눈물. 그의 눈물은 내 모든 어리석은 결심을 녹여내렸다. 내가 그를 떠나는 것은 그를 구하는 길이 아니었다. 그를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는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진짜 사랑은 함께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나는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나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끝에서 다시 서로를 찾아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우리가 함께 서울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올 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우리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작은 오피스텔의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그곳은 우리의 전쟁 지휘소였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싸웠고 나는 그의 옆에서 그가 놓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의 허점을 찾아내며 그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약혼 파기와 합병 중단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닌 JH그룹의 경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JH그룹은 사람을 특히 자신의 직원을 희생시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은 파트너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자신이 지켜야 할 무고한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내내 그는 나를 자신의 옆자리에 세워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그의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세상의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무모한 사랑꾼으로 비치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 있는 리더로 재평가받았다. 추락하던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왔고 젊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SJ그룹과의 합병 대신 우리가 밤새워 연구했던 혁신적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위험하지만 대담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그는 내 의견을 물었고 나의 분석을 신뢰했다. 우리는 비로소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몇 달 후 JH그룹은 기적처럼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의 도전은 대성공이었고 그는 이전보다 더 확고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우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고 나를 그의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저녁을 함께했다. 우리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우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서재에는 나란히 앉아 일하는 우리의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곳은 우리의 완벽한 집이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의 사무실, 그 거대한 책상 앞에 섰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고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후회 안 해 내가 물었다. 단 한순간도. 그가 대답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널 처음 봤던 그 순간. 그의 입맞춤은 더 이상 절박하지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고 함께 이겨낸 모든 시간을 기념하는 기쁨의 세레나데였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험하며 두 사람이 만나 비로소 완전해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세상 그 자체였다. 늦은 밤 나는 잠든 그의 옆에 누워 우리를 둘러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처음 이 야경을 보았을 때
나는 감히 가질 수 없는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진짜 세상은 저 화려한 불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숨쉬고 있는 이 남자의 심장 소리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길을 따라 행복을 찾아간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모든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한 번의 눈 맞춤에서 시작되었다. 행복은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아름답고 혼란스러운 운명을 기꺼이 껴안을 용기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창밖으로 우리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트만 바사 헤트리안 한지욱과 강소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결국 서로를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계획에 없던 운명적인 눈 맞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